기존에는 당연히 연준이 물가를 보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7월 FOMC에서 네.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때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갑자기 고용에 꽂혔어요. 고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그러고 나서 3률이 발동했으니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네. 이거 미리 알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제 나중에 금리나 더 크게 하려고 깔아놨던 복선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때마침 지표도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빅컷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빅컷을 그러니까 50bp 인하를 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연준이 50bp 인하를 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경기 진짜 안 좋나? 연준이 그동안에 연착륙을 확신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빅컷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연준의 내러티브가 연착륙에서 경착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서 빅컷을 할 만한 이유들은 사실상 부족할 것 같아요. IM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명실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의 한가운데를 또 통과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세요? 너무 덥습니다. 네, 너무 덥네요 정말. 네. 유난히 올해 좀 여름이, 심한 것 네, 같아요. 더운 네. 것 같고요. 뭐 전력 소비 최고 경신 뭐 이런 얘기도 기사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도 좀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네, 특히 지난주에 뭐 시장의 충격.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좀 불거졌고 시장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보였었는데 채권 시장도 움직임이 좀 컸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상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 침체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고 뭐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겠지만 채권시장도 미국 국채금리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들을 크게 반영을 했습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그런 청산 가능성들이 조금 뭐 줄어들 수 있다. 거기다가 일본 중앙은행의 개입까지 이어지면서 일단은 침체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와 그리고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 큰 대결 구도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침체 관련된 또는 경기 둔화와 관련된 노이즈들은 뭐 지금뿐만 아니라 뭐 적어도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뭐 주식시장의 빅스랑 마찬가지로 무브 지수가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 리세션 시기만큼 무브 지수가 올라온 건 아니지만 지금 뭐 근 6개월 이내에 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도 확대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하락, 아시아 시장도 그랬고 미국도 하락폭이 좀 컸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지금의 완전한 안심은 아니지만 그때 좀 반응이 과했나? 이런 측면도 있으면서 되돌리기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채권 쪽 같은 경우는 금리 하락폭이 좀 과도했다는 측면도 있고 아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측면도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제 미국 국채 10년 금리가 월 초에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3.70을 언더를 했어요. 네. 뭐 그러면서 뭐 사실상 연준이 9월 달에 25bp가 아니라 뭐 소위 빅컷이죠. 50bp 인하를 할 수 있고 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말까지 토탈로 한 125bp 정도는 금리를 더 인하할 거다. 그러니까 합쳐서 뭐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그걸 강하게 반영하다가 뭐 이후에 주식 시장도 돌아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4%대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간밤에 발표됐던 PPI 지수도 그렇고 되게 경기 지표에 따라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채권 금리에 대한 흔들림도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뭐 어제는 빅컷을 반영하다가 뭐 오늘은 다시 25p 인하를 반영하다가 이만큼 이제 방향성을 여전히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앞으로 나올 지표들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겠죠. 뭐 지금은 이제 방향성 자체가 혼란스럽지만 이제 앞으로 9월 FOMC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뭐 두 번의 물가랑 한 번의 이제 고용 지표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어떤 컨선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채권 금리의 방향성도 지금의 변동성이 아니라 방향성을 뭐 정립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채권 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주식 시장은 이제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은
경기가 안 좋아야지 또는 경기 침체가 나와야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식이랑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재료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뭐 똑같은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초에 경기 리세션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사실상 샴룰이 발동이 됐을 때 그러면 정말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를 조금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과연 있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조금 고민을 해보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잊고 있었던 채권 금리에 반영된 수익률 곡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익률 곡선의 트렌드를 봐주시면 네, 한번 수익률 보죠. 네, 네. 뭐 표 2번을 봐주시면 제가 이제 1970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시기 그리고 당시의 역전 폭가 그리고 어디까지 역전이 됐을지 그리고 역전이 됐다가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뭐 그래서 회복이 되고 플러스로 전환되는 요 시점들을 다 끊어봤어요. 뭐 공통적으로 나왔던 현상은 역전이 되고 나서 직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건 아니에요. 역전이 되고 나서 역전폭이 50% 정도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회복되는 단계에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고 나타났다는 네. 거죠. 근데 이번에 사이클을 봐주시면 그 수익률 곡선, 미국의 2년과 10년 수익률 곡선이 2022년도 4월 달에 처음으로 역전이 됐었고 이제 역전 폭이 1980년도 이후에 최대치로 벌어졌었어요. 마이너스 100bp 정도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2023년도 9월 달에 이제 역전폭이 거의 마이너스 50bp대로 절반 정도 회복이 됐고요. 최근 기준으로 마이너스 8bp, 7bp 때까지 역전폭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신호냐? 네. 역전폭이 줄어드는 게 그러면 경기가 좋아서 다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가 되냐? 저는 그것보다는 과거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역전이 되고 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로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20개월에서 뭐 최소 한 4개월 정도 소요됐던 그런 기간들도 있었지만 네. 역전폭이 50% 회복되고 나서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 그리고 역전폭이 플러스로 회복되고 나서는 최대 한 4개월 정도 이후부터 경기 침체가 실제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찾아갈 수 있냐? 역전폭이 플러스로 회복은 아마 빠르면 8월에서 늦어도 9월 정도에는 아마 미국 국채 수익률의 그 비왜곡은 정상화될 것으로 네. 역전폭이 플러스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9월 시점에서 한 4개월 정도를 들여다보면 뭐 올해 자체는 뭐 경기 침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경기는 계속 둔화가 될 거고 그러던 와중에 통계적으로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정말 침체에 대한 리스크들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수익률 곡선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러던 와중에 지금 고용이라든지 물가 관련 지표들은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연준도 뭐 빠르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는 과거처럼 막 75bp나 50bp나처럼 좀 적극적으로 인하에 나설 가능성들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물가라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여기서 엇박자가 생기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경기 둔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도 이런 부분들을 더 크게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이외에 이제 지금 경기에 대한 둔화를 나타내는 시그널들은 많아요. 뭐 소위 말해서 샵룰이 발동됐지만 이 발동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이 샵룰이 발동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지속성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실업률을 계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들을 저희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뭐 하나는 임시 근로자 수, 뭐 경기에 최전방이 있다 보니까 가장 먼저 경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행태들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고 여기다가 뭐 저희가 흔히 보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농업 고용의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3가지 중에서 지금 2가지가 경기 침체 가능성 뭐 소위 말해서 고실업률의 가능성이 지속될 이런 네.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아직 한 가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이게 과거에 통상적으로 경기 리세션이 왔을 때 YY 증가율은 늘 30%를 쳤었는데
이게 재미있게도 이제 30%를 쳤던 게 올해 기준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2023년도에 이제 30%까지 7월 달에 증가하다가 이게 다시 꺾이기 시작했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럼 고용 지표 괜찮은 거 아니라는 컨센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6월 달부터 다시 꼬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즉슨 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겠긴 하지만 지금 고실업률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이런 주요 지표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은 지금 저희가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펀더멘털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샵룰이 발동됐다 했을 때는 그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시장에는 상당한 임팩트를 맞아요. 좀 줬었는데 그로부터도 나온 얘기가 이게 좀 말씀하셨지만 지속성에는 그리고 과거와 같을지는 좀 물음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올라갔고 맞아요. 뭐 고용으로도 허리케인의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전폭 있잖아요. 아까 네. 말씀해 주신 요게 플러스가 돼서 몇 개월 후에는 침체가 오더라. 요거에는 네. 어떤 신뢰가 샴룰보다는 좀 있다. 요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예의주시하고 뭐 계시나요? 과거가 항상 네. 맞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는데 네. 뭐 경기 침체라는 게 어쨌거나 저희가 지나고 나서 이제 MBAR에서 그 기간이 경기 침체였더라라고 이제 후행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MBR 기준의 경기 침체 그 이제 기간 자체는 2분기 연속해서 그쵸, 마이너스가 맞아요.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뭐 신뢰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수익률 곡선의 역전에 대해서 뭐 한때 이게 뭐 관심사가 집중됐다가 그렇죠. 뭐 그 이후부터는 조금 관심을 조금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실제로 과거의 패턴들을 찾아보면 이게 플러스로 회복이 된다고 해서 경기에 대한 회복을 시사한 게 아니라 이건 늘 항상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 설명력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지표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알아주시고 그러면 과거의 플러스로 전환됐을 때 길게는 이제 짧게는 이제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나타났던 기간이 총 4회가 있어요. 네. 토탈 6회의 이제 경기 침체 기간 중에서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확률상은 그럴 가능성들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꼭 그런 거란 건 없죠. 그쵸, 그렇지만 네. 간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률이라는 것도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 짚어주셨고 이 비컨 얘기를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50bp 인하 가능성을 사실 지난주까지는 이걸 어떤 식으로 비컨 얘기가 나왔냐면 침체가 온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빠르게 내려야 되고 긴급 회의까지 해야 되고 상당히 좀 긴박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간밤에 나오는 비컨 얘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물가가 이제는 완화돼서 비컷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거 약간 긍정적인 비컷으로 됐거든요. 50bp 이하의 의미랄까요? 가능성이랄까? 시장에서 이런 원인이 돼서 비컷이 될 경우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비컷을 할 경우 뭔가 영향이 좀 다를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비컷 이제 그 월 초에 나왔던 비컷은 7월 FOMC의 영향이 저는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7월 FOMC에서 네.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기존에는 당연히 연준이 물가를 보는 거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갑자기 고용에 꽂혔어요. 고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뭐 물가가 둔화되는 건 뭐 여전히 물가를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 고용에 대한 중요도도 연준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볼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삼률이 발동했으니까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네. 이거 미리 알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제 나중에 금리나 더 크게 하려고 깔아놨던 복선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때마침 지표도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컷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시장에서 살짝 식었죠. 근데 지금 다시 물가 간밤에 PPI가 다시 조금 괜찮게 시장에서 완화. 네, 저는 근데 지표로. 이것도 조금 웃기긴 해요. 이게 PPI가 네. 둔화가 됐어요. 근데 과연 뭐 채권 시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이슈예요. 근데 이걸 왜 주식 시장에서 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지금 금리 인하를 막 200bp 할 거 아니잖아요. 뭐 해봤자 50bp. 순차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할 건데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당장 환호할 만한 재료인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뭐 지금 PPI 때문에 다시 50bp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연준이 9월 달부터
빅컷을 그러니까 50bp 인하를 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건 시장의 단지 기대감일 뿐이지 실제로 이제 연준이 50bp 인하를 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경기 진짜 안 좋나?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다 경기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야. 연준이 그동안에 연착륙을 확신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빅컷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연준의 내러티브가 연착륙에서 경착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서 빅컷을 할 만한 이유들은 사실상 부족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남은 지금 1개월 반 동안 물가가 진짜 갑자기 2%, 2.5% 언더로 내려오거나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가는 완만하게 둔화되는 게 PPI에서도 확인이 됐고 뭐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 컨선이 MOM으로 0.2 정도 바라본다면 이것도 그냥 완만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빅컷으로 연관짓기는 저는 시장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에서 너무 크게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빅컷 얘기 나올 때 뉘앙스와 간밤에 빅컷에 대한 뉘앙스가 긴급하게 빅컷을 정말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라는 걸로 좀 뉘앙스가 많이 바뀌긴 맞아요. 했지만 네. 어쨌든 50bp 인하를 하면 요건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맞아요.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그러면 저는 적다. 네, 맞아요. 라고 보시는 거고요. 최근에 그렇다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위원님께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해요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지만 지표를 보는 게 상당히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침체까지도 가면 안 되고 네. 물가는 완화돼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그리고 있는 것 각 같은데. 자산군에서 각 자산군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이슈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채권 시장에서는 네, 침체? 맞아요. 아,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네, 경기 안 좋네. 그러면 연준이 인하할 거니까 그러면 주식시장 올라가겠지. 또 이런 미래의 약간 희망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채권 시장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침체를 더 받아들여서 금리가 빠지는 거고. 그래서 양 자산 간에 이제 역의 관계가 성립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제 조금 역의 관계가 어긋나고 각 자산에서 좋은 이슈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근에 상황인데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본은행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행 쪽에서 근데 시장을 반응을 보고 굉장히 좀 그쪽에서도 놀랐다라는 인상을 그 후에 좀 받았습니다. 뭐 부총재를 비롯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진다면 우리는 급하게 변화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좀 분명히 해줬고 그 이후에 전 멤버였던 분도 아마 올해는 인상이 추가로 없을 거고 해봤자 내년 3월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지금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엔화의 움직임도 그렇고요. 놀랐죠. 사실상 이제 시장 컨센이 당시에 7월 달에 BOJ에서 인상을 하기 전에 2분기에 이제 7월 달에 한다. 아니면 이거를 한 4분기로 넘긴다.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간에 컨센서스가 어긋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분기 때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사실상 마음속으로 했었는데 인상. 네, 인상. 네. 근데 이제 7월 달에 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은행에서 인상을 하면서 당시에 펀더멘털 상황들은 뭐 인상에 대해서 유리하진 않았어요. 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일본의 이제 실질 소비라든지 그 내수 관련된 지표들이 상황들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뭐 엔저에 대한 부담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은행의 인상이 빨랐다 보니까 그러면 4Q에 연속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들도 생겼고, 두 번째로는 당시에 이제 며칠 뒤에 그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펀드에서 네. 2분기에 애플 지분을 매각한 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뭐 다른 주식들도 매각을 하면서 이제 버크셔 펀드의 유동성에 대한 비율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던 거죠.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꺼진 게 아닐까라는 두 번째 의구심이 생겼던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대형 펀드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본의 저금리를 바탕으로 이제 투자가 됐던 엔캐리에 대한 네. 자금들이 이제 일본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면서 청산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들이 또 커진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지금 위험 자산들을 매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작은
VC에서 출발한 게 갑자기 커져버리면서 주식시장 폭락 사태가 나타났던 거고 거기다가 지표까지 안 좋아지면서 채권 시장에서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반영하기 시작했고 주식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해서 난리가 났던 건데 뭐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행이 놀랐겠죠. 이 정도까지를 바라고 금리 인상을 진행한 건 아닐 거잖아요.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된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두적인 개입을 했었고 뭐 이번 한 번의 학습 효과를 거치면서 사실상 4분기에 인상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은행이 4분기에 인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 내년에 할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일본의 BOJ의 국채 매입 규모가 뭐 기간 자체는 되게 길게 잡아놓긴 했는데 월간 6조엔에서 이제 2026년까지 월간 3조엔 수준으로 줄일 거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금리를 안 건드릴 뿐이지 이것 역시나 통화정책 정상화예요. 물론 매입을 하긴 하는데 매입의 규모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으니까 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구조 자체는 저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금융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BOJ가 굳이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 이제 인상 그만할래라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글로벌 유동성과 관련된 노이즈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당분간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네. 미국이 내리기 시작하면 금리 차는 벌어지죠. 네. 일본은 우리 이제 아무것도 안 할게라고 하지만 국채를 이제 매입을 줄이고 있고, 근데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이러면 또 다시 이제 환율 차에서 차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자, 일본에 그렇다면 이 금리에 따라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연동되는 흐름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국고채 우리 같은 경우에 3년물 기준으로 하자면 7월 초에 한 3.2% 수준이었는데 8월 9일 한 2.9% 네. 정도였습니까? 이게 변동성이 좀 큰 거였죠. 네. 네.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30bp 같은 기간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어떤 수준이에요? 지금도 다 대부분 구간에서 3%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상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뭐 연준처럼 뭐 우리가 뭘 보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기준금리가 3.5인데 국고금리는 이미 올해 연내 2회 인하를 반영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긴 한데 역시나 채권 시장의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8월달 금통위가. 저는 연초만 하더라도 8월 달에 하느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달라졌던 계기가 7월 달 금통위가 꽤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결정을 하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물가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빠지면 이제 금리를 내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보겠죠. 근데 경기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이라는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금융 안정과 관련된 자산이 뭐가 있냐라면 국내는 특이하게도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6월 달부터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 아파트, 이제 맞아요. 네. 직전 고점을 다 돌파를 서울 하고 아파트 있는 가격 상황이고 중심으로. 네. 특히나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7월 달에 재밌게도 하는 총재가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구두적인 발언을 했었어요. 그냥 한 발언은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금리를 물가나 경기 봐서는 이제는 조금 내려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드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한은이 괜히 금리를 여기서 내려버리면 올라가는 부동산에 지금 기름을 붓는 게 아닐까 이런 뭐랄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시장에서 생각한 거는 8월은 조금 어렵겠다. 근데 금리가 왜 안 빠지냐? 네. 그럼 8월은 쉬어가겠지만 연준이 9월달 인하를 하면 10월달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11월달 연속적으로 금통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10월달 인하하고 연준이 이제 9월달에 할 거고 또 연준도 4분기 한 차례 더 할 거니까 11월달에도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국고채 시장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7월달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8월달 정부에서 부동산 이제 관련된 규제 대책을 발표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7월 달에 이연된 DSR 2단계가 9월부터 도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모든 부동산 억제 정책들을 이제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중은행들도 이제 금리를 올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정도의
그 이제 제스처를 해준다면 한은에서도 실제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힐지는 모르죠. 근데 일단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뭔가 통화 정책적 운용을 할 수 있는 룸 자체는 조금씩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그게 8월은 아니겠지만 10월 정도 가서는 한은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경로 자체는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렇다면 8월 이제 곧 금통인데 네. 22일 우리는 이제 잭슨홀 미팅 22일부터 24일 그 일정에 조금 더 주목을 하지만 20일 우리 금통위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시장에서는 없는 상황이군요. 네, 왜냐하면 그 한은이 금리 인하를 네. 하려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겠다 그럴 요건 순 없죠. 아니고 네. 그 전에 사전적인 네, 네. 깜빡이라고 하죠. 시그널을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소수 의견 네. 등장 여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창용 총재부터 생기긴 한 건데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통위원들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을 했다라고 네. 그걸 이제 숫자로 발표를 해요. 근데 지난번 7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안 나왔어요. 근데 대신에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통위원이 기존에 한 분에서 지금 두 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다면 8월 달 금통위에서는 적어도 한 분 이상의 소수 의견, 인하에 대한 소수 의견이 공식적으로 증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채권시장에서는 100%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10월 달에 무조건 인한다. 뭐 11월 달에도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금리가 세진 거고, 저도 그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 강하게 네, 그리고 맞습니다. 11월까지도 연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어쩌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고요. 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좀 많이 선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선반영 흐름이 좀 이렇습니까? 많이 선반영됐어요. 많이, 지금 역캐리라고 하는 네. 단어를 쓰는데 채권시장에서는 국고 채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현상을 역캐리라고 네. 해요. 기준금리는 조달금리잖아요. 소위 말하는. 근데 이제 투자하는 채권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으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국고가 낮게 유지된다고 하고, 근데 이건 일반적이진 않는 거죠. 네. 근데 그 기간이 지금 3개월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어요. 이미 채권시장에서는 3개월 전부터 금리 인하를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채권금리가 얼만큼 빠질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미 이제 50bp 인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이제 한 번 인하를 한다고 해서 다시 정상화 기준금리 이상으로 올라가냐, 그러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 국내 채권금리는 지금의 트렌드라면 내년도 인하 가능성들까지도 상당 부분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2%대 후반까지 떨어져 있는 금리가 연말쯤 가서는 2%대 뭐 중후반대에서 뭐 레인지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선반영된 네, 측면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듣겠습니다.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서 혹시 짧게 한 말씀 덧붙이실 부분 있을까요? 최근에 네. 개인분들 채권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뭐 다른 그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 관련된 전화들도 많이 네. 받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오시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리테일 쪽을 네, 네. 통해서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고채뿐만 그럼요.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크레딧 채권들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은 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금리에 대한 경로가 하락으로 이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은 저는 좋은 채권, 고금리를 주는 좋은 채권들이 있으면 투자를 계속 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방법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무조건 사서 만기 보유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채권에 대한 관심도도 조금 커질 수 있는 지금의 사이클이 왔다라고 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좀 느끼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김명실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